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미국인들을 향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 전말은 이렇습니다. 팬데믹 시기 기억해보시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병행하는 그런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굳이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예.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집을 구할 때 더 이상 직주 근접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세가 조금 더 싼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음. 그러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생활비가 저렴한 멕시코시티,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로 이동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곳은 미국 본토와도 가까운데 집세만 따졌을 때 미국 본토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고 예. 또 그에 맞춰서 생활 물가도 굉장히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시티 그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단기 거주 비자를 활용했을 때 외국인들이 최대 4년 정도까지 거주할 수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많은 원격 근무 근로자들이 멕시코시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근데 모든 재화가 그렇듯이 공급이 많아지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많아지면 네. 가격은 상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료가 폭등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멕시코시티에 원래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갈 곳을 잃은 그 거주민들이 좀 시위를 일으키고 이것이 사회적 갈등으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확 이해가 됩니다. 이거 마치 몇 해 전에 유럽에서도 특히 유럽 관광 도시에서도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늘면서 이게 우리 생활 오염 여러 가지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 했던 모습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기념일이었던 지난주에 멕시코시티에서 한 수백 명 규모의 반미 시위가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예. 이들의 핵심 주장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최근 몇 년간 멕시코시티에 많은 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이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던 동네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근데 그 변화의 방향이 안 좋은 쪽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시위 문구를 한번 살펴봤더니 미국인은 집에 가라. 젠트리피케이션은 일종의 식민주의다.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자주 가는 카페나 공유 오피스에서는 무력 충돌이 있기도 했고요. 또 고급 주택가 벽에는 이런 낙서도 있었대요. 뭐라고요? 그링고를 죽여라.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 그링고라는 게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백인, 특히 미국인을 지칭해서 좀 경멸의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표현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들의 불만은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경제적 불평등으로 분석이 됩니다. 미국에서 온 원격 근무자들이 급여를 달러로 받잖아요. 예. 이걸 멕시코 현지에서는 페소화로 지출을 하니까 구매력이 조금 더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멕시코시티 그 원주민들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니까 예. 당연히 그 임대료는 물론이고 식품 가격과 외식비 이런 생활비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정겨운 동네 구멍가게나 자주 가던 식당들이 없어지고 예. 그 자리를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예술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필라테스 스튜디오 이렇게 좀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누릴 만한 인프라로 채워진 거죠. 예. 그리고 아파트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에어비앤비용 단기 숙소로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거주할 공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기준 멕시코시티의 평균 월세가 23,00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55만 원 정도인데 예. 멕시코시티 시민들의 월 평균 소득은 13만 원 정도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월세가 월급의 4배 이상까지 치솟은 거죠. 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만약 월 한 200~300 받는 직장인이라고 하면은 월세를 한 1,200만 원 정도 내야 예. 되는 그러한 부동산 그 경기입니다. 네. 그래서 멕시코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22년 사이에 멕시코시티의 주택 가격이 4배 정도 뛰었다고 해요. 이건 평균치고 가장 높은 지역은 한 8배까지도 상승폭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인지 매년 23,000 가구 이상의 저소득층 가구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밀려서 도시를 떠나게 됐다고 해요.
또 외지인 유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점도 지적합니다. 외지인들이 스페인어를 쓰는 멕시코 시티에 왔으면 그래도 스페인어를 쓰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영어로만 대화한다. 오히려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내가 영어를 배워야 할 지경이다. 이런 식으로 좀 문화적으로 융화되지 않으려고 하는 뭐 그런 노력이 없는 외지인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저도 뭐 한참 되긴 했습니다만 멕시코 시티 가봤을 때 세계적인 관광 도시이기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 외지인들을 많이 받아서 그걸로 경기를 이끌어가려는 모습들조차도 있었는데 원격 근무자들 많았다. 이게 불씨가 됐다. 뭐 어떤 맥락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외국인들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도시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문제시 삼는데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그 원주민들의 분노의 대상이 외국인이 아니라 자국 정부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임대료를 올린 건 외국인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 현지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투기성 매매를 통해서 집값을 끌어올렸고 네. 이걸 멕시코 정부가 제재하지 못했다 이러한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특히 멕시코의 첫 여성 대통령이자 현직 대통령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멕시코시티의 시장 출신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2022년 시장에 재임하던 당시에 에어비앤비와 협약을 맺고 디지털 노마드족을 더 많이 유치하는 그런 전략을 폈거든요. 물론 그분이 그 멕시코시티 임대료가 이렇게까지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겠죠. 근데 어쨌든 일종의 책임이 멕시코시티의 뭐 주 정부라든지 아니면 멕시코 정부에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예. 그런데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래도 외국인 관광객들을 우리가 유치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예. 최근에 시위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반대하는 것이 정당한 요구일지라도 우리나라를 떠나라는 요구는 용납할 수 없다. 멕시코는 세계에 열려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위대의 불만을 이해하기는 하는데 외국인을 배척하는 행위, 특히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해주기도 하고 또 에어비앤비의 규제 도입을 시도하기는 하는데 예. 내년에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다시 멕시코시티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네. 오히려 관광업 규제를 완화해줘야 좀 경제가 활력이 돌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야, 이 멕시코시티 시장 입장에선 딜레마인데요. 나름대로 관광이 멕시코시티의 주요 수입원이고 큰 행사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만 서민들 삶이 빡빡해지는 것도 사실이니까 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소식 한번 들어보죠. 독일이네요. 최근 들어서 독일이 징병제를 부활시킨다. 놀랍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 독일이 군사력을 강화한다 이런 방안 중에 하나로 징병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트럼프 행정부로 가야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대외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두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미국은 무역 적자가 너무 많다. 예. 이걸 관세로 해결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세계의 방위군 역할을 너무 오랫동안 해왔다. 세계 안보 우산의 역할을 하면서 유럽에 너무 많은 방위비를 투자를 해왔다. 예. 근데 유럽 동맹국들은 안보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유럽 당신들이 알아서 스스로를 보호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두 번째 국방비 문제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에 발발한 이후에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편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집어삼키면 러시아가 저쪽으로 점점 더 세력을 팽창하면서 유럽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리고 러시아의 적대적인 미국 역시 러시아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우크라이나에 군수 물자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트럼프가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국들에게 방위비를 당신 국가들 GDP의 5%까지 끌어올려라 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다른 회원국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늘려야 미국도 나토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놨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이 GDP의 3.4% 정도를 국방비로 지출했는데 같은 가입국 중에 상대적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는
2%를 겨우 넘겼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그렇겠네요. 저 특히 지난 2,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이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뭔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주도하기는 하는데 그 방향이 러시아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적이 있거든요. 예. 이때 유럽이 좀 경각심을 느낀 거죠. 아, 우리가 실제로 군비를 증강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미국이 다시 우리 편에 설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유럽이 대규모 군비 증강책과 경기 부양책을 꺼내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했고 그중에서 독일이 향후 10년간 5천억 유로 정도의 특별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는 등 과감하게 돈을 풀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압박을 하면서 결국 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우리나라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습니다라는 협약을 지난달에서야 맺었어요. 네. 트럼프가 일종의 승리를 거둔 거죠. 예.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그동안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게 순조롭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만약에 처음부터 징병제를 계속 유지해 왔다면 모를까. 예. 그 독일은 한 2011년 정도에 모병제로 전환을 이미 했거든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독일의 기업들이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요? 군사력에 보탤 만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계에서 쓸 인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여기에서 군대로 더 빼가냐라는 예. 불만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밀러 씨를 군대에 빼앗길 수 없다. 이러한 논리입니다. 예. 그래서 독일 고용주 단체들의 주장은 군대가 민간 부문과 인재 확보에 대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 처지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그 고용 구조를 보시면 고용률은 굉장히 높아요. 예. 그런데 선진국 중에 평균 근로 시간이 가장 짧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인력도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예. 여기 이런 상황에서 군대가 젊은 인력까지 가져가 버리면 기업의 인재 확보가 더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국방부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토의 그 병력 기준에 맞추려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군인 한 46만여 명 규모가 필요하고 그중 절반 이상은 예비군에서 충원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또 군인들의 규모도 현재 18만 명 수준에서 20만 명까지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예. 그래서 독일 국방부가 매년 이제 18살 된 청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군복무 의사를 물어보는 이런 자발적 군복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간 5천 명 정도를 선발해 나간다는 계획이 있긴 하지만 역시 병력 부족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 그렇군요. 전반적인 상황이 징병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독일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1년에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을 했는데 예. 근데 장병 모집이 원활하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고령화 때문에 군대에 들어오는 사람들, 신병들보다 군대에서 나가는 은퇴자들이 훨씬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스웨덴처럼 젊은 층 중에 일부만 징집하는 방식도 후보로 두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독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했을 때 징병제와 모병제 중에서 그래도 자발적인 복무를 바탕으로 하는 모병제가 그나마 경제 충격이 덜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독일 재무부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국가가 치러야 되는 비용 측면에서 그 모병제가 더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해요. 물론 예. 그 군사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급여로 따졌을 때 한 월에 270만 원 정도를 줘야 모병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예. 그 나가는 급여 지출로만 따졌을 때는 징병제가 훨씬 더 급여가 적게 줘도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예. 하지만 국민 총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모병제가 더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자, 젊은 청년들이 군대에 다녀오느라고 학업도 늦춰야 되고 또 취업도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그런 경제적 손실 문제도 있고요. 또 군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군대로 데려가 버리면 예. 이 사람들의 어떤 능력에서 나오는 기회비용 손실도 있을 거고요. 예. 또 자발적인 복무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쨌든 1인분은 할 수 있는 급여를 받지만 징병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 총소득 측면에서는 모병제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에게도 참 간접적이나마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군사력도 어느 정도 채워야 되고 기업에 일할 사람들도 필요하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청년들도 점점 줄어들어가는 독일의 고민 아마 우리도 언젠가 생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독일 경제가 어려운 요인도 이렇게 청년층, 일하고 군대 갈 청년층이 줄어든 것도 일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독일의 고용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독일이 2023년 기준에 OECD 주요국 38개국 중에 연간 근로시간이 1343시간으로 가장 짧은 축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산업 경쟁력이 저해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 신용평가 기관에 따르면 독일의 기업 파산이 올해 상반기에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왜 파산했을까? 그 원인은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는 예. 분석이 나오는데 독일 내부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독일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게 이른바 중소기업들, 예. 미텔슈탄트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에 이렇게 뿌리 내려서 지역을 바탕으로 성장한 강소 중소기업들이 더 이상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파산을 이뤘다. 이러한 분석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찌 보면 독일도 우리처럼 세계대전을 당연히 경험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인구구조 변화 이런 것들도 인력난 부족의 하나의 요인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선진국들 중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독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충격이 이제서야 나타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독일이 2차 대전에서 패전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재건 과정을 거치면서 베이비붐이 한 195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과 비교하면 한 10년 정도가 늦게 베이비붐 세대가 등장을 한 것인데 그 독일의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을 비교하자면 미국과 동일하긴 하지만 연령이 미국보다 6살 정도가 더 많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분들이 뭐 인구 대비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연령이 미국보다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독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민자들을 많이 유입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예. 이러한 인구 구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짧은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메르츠 총리는 노동시간을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라는 정책을 이미 발표한 상태예요. 네. 그런데 징병제나 아니면 예비군을 확대하는 문제가 다시 본격화되면 이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네요. 결국 구조적인 노동개혁이 수반돼야지 독일의 그 군비 증강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령화가 불붙인 인력난이 국방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독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예. 덴마크는 이달 초부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그 징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병사 의무 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까지 한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덴마크가 원래 남녀 모두 지원병으로 받기는 하지만 모자라는 병력을 추첨을 통해서 징집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추첨 대상이 원래 남성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여성까지 포함을 시킨 거죠. 네. 이 역시 국방 역량을 강화하자는 나토의 기조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말씀은 독일 소식을 해주신 거지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노동 현장을 어떤 개편하기 위한 논의를 할 때 봐라 독일은 이렇게 근로시간을 점점 줄여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정작 독일 내부에서는 이거 너무 줄였는데라는 목소리도 요즘은 나오고 있는 실정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정치가들은 인구 줄어드는 건 생각 안 하고 유권자 표심에 괜히 영향받을까 봐 징병제에 대한 개편안 예를 들어서 징병하는 기간, 그냥 군에 복무하는 기간을 다시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유럽에서는 그런 고민하고 있는데 전혀 얘기 없고 또 남성과 여성의 징병 문제에 대한 어떤 균등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보완할지 군대 갈 사람은 적은데 이런 것도 사실 외국에서 논의를 하지만 지금 누구도 표가 걱정되니까 그 논의 안 하거든요. 네. 상당히 많은 외국 사례지만 우리에게도 화두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나라 또 짧게 하나 보죠. 다이아몬드가 현지인을 착취해서 그리고 또 심지어 내전까지 키운다고 해서 블러드 다이아몬드. 저도 영화도 봤습니다. 네, 책도 읽고 영화도 있죠. 그런데 이젠 금도 그래요? 네, 블러드 골드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글로벌 관세 전쟁 중에서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수치를 좀 설명해 드리자면 금 선물 가격이 트로이 온스당 3,500달러를 돌파했고 지금은 3,330달러 수준인데 올해 들어서만 26%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글로벌 무역
무역 분쟁을 우려하니까 안전자산으로 좀 자산을 회피하려는 그런 수요가 금값을 이렇게 밀어 올린 것인데 네. 뭐 이렇게 해지 수단으로 접근을 했든지 아니면 뭐 장신구, 주얼리 용도로 구매했든지 투자 자산으로 접근했든지 그런데 금이 어떤 방식으로 채굴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가 하는 문제는 사실 많이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BBC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금을 생산하는 지역은 사헬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 이쪽이 사하라 사막 남쪽의 주변 지역인데 그중에서도 부르키나파소, 말리, 니제르 요 세 개 국가가 유명하다고 해요. 이 국가들이 연간 한 230톤 150억 달러 규모의 금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적인 채굴까지 합하면 이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이 사헬 지역이 굉장히 불안한 지역이에요. 예. 정부와 무장 반군 이런 다양한 집단이 분쟁 중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금값이 오른 게 오히려 이 지역의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관측이 나옵니다. 예. 말리라는 국가는 2020년에 군부가 정권을 잡았고요. 예. 부르키나파소도 2022년, 니제르는 2023년. 그러니까 2020년대 초반에 군부가 통치를 하기 시작한 요 국가들에서 네. 이들 정부에게 금이 생존 수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준 덕분에 군사 정권들은 이 금의 그 희망을 건 거죠. 네. 그래서 말리라는 국가는 러시아 기업과 함께 금 정제 공장을 짓고 있고요. 부르키나파소는 국영 광산 회사를 만들어서 외국 기업에 일부 지분을 넘기도록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벌어들인 돈이 폭력의 자금이 된다는 것이죠. 네. 일단 사헬 지역에서 채굴되는 금의 상당수가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비공식 채굴장에서 나온다고 해요. 예. 이곳은 주로 무장단체들이 지배하는데 이 단체들이 채굴 지역을 장악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주지 않느냐라는 명분으로 보호비까지 걷어들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금을 모아서 무기를 구입하고 조직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말리와 부르키나파소에서는 이런 구조가 이미 뿌리내린 상태고요. 더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들 국가가 뭐 러시아의 와그나 그룹과 같은 민간 용병 조직에게 군사 훈련이나 치안을 맡기고 있는데 네. 그 대가로 금광 개발권이나 금괴를 지불한다. 이러한 그 기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들 지역의 금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무장 세력의 힘도 키우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젖줄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먹이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금은 다이아몬드와 달리 원산지 추적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흐름을 차단하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원석 상태에서 유통되니까 이렇게 거슬러 가면은 어디 그 광산에서 채굴이 된 건지가 나오는데 금은 채굴하자마자 녹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 윤리적인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실효성이 사실상 없는 수준이죠. 그리고 금광 노동자들의 처우를 살펴보더라도 처참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말리의 한 채굴자는 일당이 한 20달러에서 36달러 정도 차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금값은 치솟았는데 그렇게 상승한 폭이 노동자에게 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노동자들은 정부군들 입장에서는 너네가 반군을 위해서 일하고 있네? 라면서 뭐 고문을 한다든지 학살한다든지 이런 인권단체들의 보고도 잇따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작 금 채굴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노동자들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네. 결국 금값 올라서 좋은 사람들은 먹이 피라미드 상에 가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채굴된 금이 국제시장으로 흘러들어와서 거래되면서 뭐 세계 각지 소비자들의 목과 뭐 손가락, 뭐 손목 이렇게 위에 예쁘게 올라가겠죠. 네. 우리도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사실 금의 불법 채굴과 유통 그리고 이로 인한 분쟁과 인권 침해 문제가 단순히 그 채굴 지역에서의 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고 네. 국제사회 전체와 연결된 구조적인 이슈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감을 갖고 좀 유통망을 투명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알려주셨던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징병제와 노동력 부족의 문제 그리고 블러드 금까지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큰 주제들이었네요.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